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이틀 동안 진행을 맡게 된 오태윤입니다. 젊은 뉴스파이터로서 1시간 동안 알차고 힘차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와 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범인들의 이름은 음모, 혐오,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음모나 혐오, 가짜뉴스가 담긴 메시지나 영상을 봤을 때 그냥 후웃음만 치시면 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응원하면서 1월 4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정당 가입할 이력 있으십니까?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이었습니까?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참. 범행 공모한 사람 있습니까? 네, 허주연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사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반성문도 아니고 변명문을 제출했다라고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그 변명문을 8쪽이나 제출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왜 공격했냐며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변명문 8쪽을 제출했으니까 참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정치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죠. 이 살인 미수 범행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이 범죄자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소할 최소한의 권리는 또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아마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변명문이라기보다는 영장 발부, 영장 심사에 대비한 혹은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 대비한 자신의 입장을 변소하는 내용을 담은 어떤 의견서라든가 진술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유치장에서 혼자 지내면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이 경찰이 책 목록을 한 100권 정도 적힌 대여 목록을 제공을 했더니 삼국지 한두 편 빌려서 계속 읽고 돌발 행동은 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그 장면들 보신 것처럼 그리고 사흘간 경찰 호송 과정에서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 피의자 치고는 고개를 숙인다라든가 아니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반성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변명문을 반성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걸로 봐서 자신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또 삼국지를 읽고 아까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이 사건 상당히 이례적인 게 보통 범죄자들이 잡히면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어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 이 혐의가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돼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범죄가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장 실질심사가 20분 만에 끝났는데 네. 물론 이 심사 시간을 가지고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툴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일찍 끝났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경찰이 지금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피의자의 행적을 일일이 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어제 오후 충남 아산의 이 피의자의 집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피의자의 당적을 두고도 여야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동기, 그리고 목적, 또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범죄는 벌어졌고 여기서 당적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냐마는 최진봉 교수님, 네. 어쨌든 경찰도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다들 기자들이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보여지고요. 동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MBN 취재 결과 네. 새누리당 예전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새누리당으로 당원 가입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네. 취재 결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5년간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취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새누리당 충남도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명단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같은 이름이 확인됐고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수사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또 피의자의 당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양쪽 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서 피의자의 당적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건강 상태일 겁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측의 목 빗근 위로 1.4cm의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을 긁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 됩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 후에 전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제목에서도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겁니까?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주 집중적인 어떤 그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이제 가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상처를 입은 부분이 목 부위이기 때문에 예. 대화를 한다든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아직은 있을 거로 예. 예측이 됩니다. 그 열상하고 자상의 차이가 뭐 나오던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찔렸는데 네. 찔린 부위가 곧장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요. 예. 실질적으로 옆에서 볼 때 찢어져 있는 부위가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를 갖다 그 상처를 해서 긋는 게 목적이었냐, 아니면은 깊게 찔러서 예. 어느 부위까지 집어넣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느다란 칼로 굉장히
어떤 그 깊숙이 위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거는 칼에 의해서 자상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자상이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심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분간은 당무에 복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단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일단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가 병실에서 당무를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 의견도 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빨리 옮겨서 당무를 보려고 했다.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또 전언도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한 바로는 빠른 시간 내에 당무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이 대표가 갖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당무 중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에서 해결을 하면 되고 중요한 당무의 경우에는 대표 의견이 중요할 텐데 일단 대표가 의사소통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면회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대표 의견을 듣고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뭐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당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속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현 상태, 그러니까 병상 당무가 한 2주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바라겠고, 한편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이후에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호남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값진 분들과 값진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해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비를 걸려, 너비를 걸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취임 후에 첫 광주 방문이었는데 정작 관심은 경호에 쏠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검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경찰청에서 아무래도 비상이 걸린 모양인데요. 경호를 위해서 기동대 4개 중대 등 약 280여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기동대 경찰은 방검 장갑을 착용하거나 품에 소지한 채로 경호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는 기다란 우산을 들고 이 동선마다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수십 명의 경찰의 에워싸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5.18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사복 경찰들이 이 버스 출입문부터 서로 팔짱을 껴서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 이동 동선을 만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또 일부 당원들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이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자체적으로 경호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위험에 대비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눈이라도 제대로 마주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기동대 4개 중대에 280여 명. 최진봉 교수님, 일각에서는 과잉 경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대선 후보들 경호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호가 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저렇게 경호를 하는 것은 일면 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보여지는 것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보면 너무 둘러싸여가지고 그건 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 터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찰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언론들도 국민의힘이 이거 요청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경호 강화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문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호를 좀 최소화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당분간은 누구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런 형태의 경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과잉 경호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좀 별로 이미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적절한 선에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경찰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둘러싸고 이 온라인이나 이 유튜브에서는 가짜 뉴스와 이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흉기가 어떠느냐느니, 뭐 자작극이냐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해명하느라고 수사기관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사실은 감정의 소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빨리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15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현관문이 닫히고 있는데 손이 쓱 들어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저희끼리 여기서 상상을 해도 무서운데 네. 이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일이 새해 벽두, 새해 첫날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 여성이 귀가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고 문을 연 후에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손이 불쑥 들어와서 강제로 문을 열고는 집으로 한 40대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렸던 남성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그냥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사실 모르는 사람 집에 이렇게 왜 들어간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범죄가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 진짜 죄송하고 진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범죄자는 성범죄를 갖다 목적으로 들어갔고 또 진짜 철면피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범죄가 있다마자 도주한 것도 아니라 상당 시간 4시간 정도를 갖다 그 집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이 사람이 더 문제는 전자발찌를 또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대담합니까? 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러니까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위치를 추적해서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과연 체포에 성공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검은색 승합차에서 남성들이 내립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지금 건물 뒤편으로 향하기 시작하더니 뛰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걸음을 늦추더니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색하다가 잠시 후에 한 남성의 양팔을 붙든 채 끌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그러더니 이 끌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 남성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지금 어딘가 지금 지하에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 검은 승합차 다시 나오죠. 이 남성들이 내렸던 이 승합차에 다시 태우고는 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인데요. 이게 경찰이 그 남성을 검거하는 현장 CCTV고요. 범행 3시간 만에 노래 연습장 비상계단 쪽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희 MBN의 이시열 기자가 이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담 아나운서, 도대체 이 남성 전자발찌 왜 차고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거죠. 지난해 9월부터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남성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신고받은 경찰은요, 법무부와 공조를 해서 전자발찌 위치를 찾아서 바로 검거를 할 수 있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발찌까지 찾는데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마치 범죄 예방의 그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둬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왜곡된 성적인 인식과 지향을 개선하고 바꾸는 인지적 변화를 교도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이 우선 돼야 되죠.
그러면 전자발찌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발찌만 채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차고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 채워놨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교도소라는 곳에서 정말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교화할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인식 체계든 아니면 뭐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뭐 화학적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감시체가 좀 더 촘촘해져야 돼요. 지금 현재 저렇게 전자발찌 차놓고 밖에 나가서 4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파악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좀 충원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아니면 원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추적해서 더 이상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좀 확인을 잘 하시고 좀 보완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4시간 동안이나 이 범행이 일어난지도 몰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자발찌가 이 몸에 부착하는 그 발찌 형태의 기계가 있고 그리고 휴대용 추적 장치가 있고 재택 감독 장치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거주지를 제한하는 그 명령이 있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거나 하면 재택 감독 장치에서 발찌가 멀어지게 되면 경보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휴대용 추적 장치 이게 한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멀어지게 되면 경보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외출 제한 시간이 아닌 오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고요. 또 거주지 제한 구역 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발찌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한 이 경보음이 전송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맹점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성이 거주지 제한 구역 내에서 오전 시간대에 이게 외출 제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같이 나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까지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성범죄 전력이 3번 이상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1:1 감독이 되는데 지금 평균적인 수치가 감독관 1명이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20명 정도를 감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밀착 관리가 또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발찌가 사실 시스템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랫집, 윗집에 가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발찌 자체가 이 고저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2018년부터 이 기능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여성의 비명 소리를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든가 아니면은 맥박이나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탑재한다든가 뭐 땀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인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 기능이 탑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범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8년부터라고 하셨는데 벌써 6년이나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어제 이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왜 또 저지르신 거죠? 사전에 계획하셨나요? 노래방은 왜 가셨어요? 전자발찌 신경 안 쓰셨어요? 피해자분께는 할 말 없으십니까? 네,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반성할까요, 이 사람? 이 출석한 모습을 보니까 꽤 체격도 건장한 남성이었죠.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사실상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항상 사건 발생 후에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전자발찌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제 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이담 아나운서 누군가요? 네, 배우 강경준 씨가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 남성이요, 강경준 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청구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 고소인은요, 강경준 씨가 본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경준 씨가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서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남성하고 강경준 씨는 무슨 관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본인의 아내가 강경준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강경준 씨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준 씨와 이 고소인의 아내가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재직 중이고 같은 건물 또 같은 층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요, 강경준 씨가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를 증빙할 증거까지 제출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많은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안진용 기자님, 이 소송을 당한 그 강경준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최초 보도를 한 매체 기사를 보면은요, 강경준 씨의 입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장에 명시된 불륜 등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은 이걸 왜 언론에 기자 당신에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소장을 받게 되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혼란스럽다. 우선은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진 후에 강경준 씨의 소속사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상간남으로 피소됐다는 건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첫 보도가 지금은 소장이 제출된 거지 혐의 자체가 사실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니셜도 아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배우의 실명과 사진으로 기사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날, 즉 3일입니다. 강경준 씨가 소장을 받은 것은 확인했다고 하고요.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소장을 받은 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소장을 받고 증거까지 받았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을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게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지금 어떤 두 사람이 같이 직장 동료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직장 동료면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장을 보낸 이 원고인 상대방이 두 사람의 어떤 상관행위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 뜻으로 읽히거든요. 이게 민사상 이 상관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반드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성적인 교섭뿐만 아니라 이 남녀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분 관계를 이 상대방인 남편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를 좀 살펴봐야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중들이 더 놀랐던 이유는 강경준 씨가 그동안 대중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 때문인데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뭐 잘 아시면 제가 프로그램 명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부부간에 나와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도 최근까지 활동을 했고요. 또 아이를 기르는 슈퍼맨처럼 그런 이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강경준 씨 같은 경우 지난 2003년 장신영 씨와 드라마 가시꽃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열애 끝에 2018년 5월에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신영 씨가 이제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도 길렀고 그리고 2019년에 둘째 아이를 얻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이분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중에 순경 경찰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경찰청으로부터 명예 순경으로 임명도 됐거든요. 네. 저 장면인데 저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한경리 씨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해주신 이미지도 그렇고 연예인들 자체가 워낙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사실은 휘말린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유명인들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장만 들어간 거지 사실 확인까지 된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는데 출연 중이던 이 예능 프로그램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향후 출연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미 촬영에 놓은 분량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촬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도 없으며 향후 촬영 계획은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다만 이 기사를 접하는 언론 매체나 그리고 네티즌의 태도가 과거에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죠.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 확인이 되기 전에 이런 한쪽의 주장이 불거졌을 때 이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굴 비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견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립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또 생사에 휘말린 다른 배우가 있다면서요? 네, 배우 강지환 씨입니다. 네. 강지환 씨 이름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에 본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면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요. 강지환 씨를 상대로 소속사가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사실상 강지환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소속사에서 4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게 있나 궁금한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소속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 이전에 또 하나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송사가 왜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지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강지환 씨가 2019년 7월경에 자기 집에서 드라마를 그때 촬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촬영하는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외주 스태프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유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제가 이 드라마 촬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일로 20부작으로 계획됐던 드라마의 12회분까지만 촬영을 하고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8회분을 배우가 바뀌어서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이거 정말 초유의 사태 아니냐, 우리 드라마에 이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출연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강지환 씨와 그때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위약금 또 이 출연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총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강지환 씨의 이런 범법행위 때문에 이 제작사한테 이런 피소를 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네. 출연료를 포함한 어떤 배상 책임을 물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소속사가 이번에 강지환 씨에게 우리 출연 계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우리끼리 계약한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4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63억 원은 이 제작사가 이 소속사한테 청구를 했다는 건데 안진용 기자님, 위약금이 원래 이렇게 큰 겁니까? 그리고 이걸 다 배상을 한 겁니까? 일단 이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억대 몸값으로 된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맨 처음 계약서를 쓸 때 기존에 받은 돈 외에 위약금은 2배에서 3배 정도 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보통 소속사와 이거를 같이 계약을 맺죠. 3자 간 예. 계약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이렇게 청구를 했고 결국 법원은 배상액 53억여 원을 강지환 씨와 전 소속사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후 강지환 씨의 소속사가 다시금 42억 원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지환 씨에게 제기를 했는데 이게 모두 기각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전 소속사 측은 다시
항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재판에서는 강지원 씨가 소속사한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강지원 씨는 그냥 배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소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제작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강지원 씨와 소속사가 공동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53억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판단이 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강지원 씨가 승소한 소송은 이 자신의 소속사가 자기를 상대로 42억 원을 배상하라는 출연 이 계약상의 어떤 의무 위반을 가지고 지금 승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전속 계약의 어떤 기간이 이미 끝난 이후에 2달 지난 이후에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네. 영화 제작사 측에는 소속사와 같이 이 출연 약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속사 측이 이 영화 제작사에게 53억여 원을 배상을 하고 나면 강지원 씨가 지금 공동 불법 행위자로 책임을 지도록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지원 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강지원 씨가 또 뭐 복귀를 하는 것 아닌가? 뭐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사건 발생 후에 강지원 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 후 자숙기를 보냈는데요. 2019년 7월에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는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용히 민사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이 근황을 묻는 질문에 강지원 씨의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운동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요. 예. 재판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사가 항소 의지를 밝힌 거에 대해서 1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비록 이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사실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사법적인 책임은 졌다 할지언정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지원 씨의 복귀가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고요. 중요한 건 형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현재 민사소송이 항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강지원 씨가 좀 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적으로 가난 극복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이재용 회장의 부적이라면 저도 탐나는데 이거 대체 어디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신년이기 때문에 부적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진짜 실물 부적은 아니고요. 네. 이재용 회장 덕분에 입소문을 톡톡히 보고 있고 이렇게 이걸로 큰 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가게 업주분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진짜 맛있는 집 맛집이지.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예. 오뎅 국물 좀. 좀 들어오세요. 네, 저도 이 영상 봤던 기억이 나고 이재용 회장이 정말 저 어묵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깡통시장 어묵 저도 저거 보고 괜히 어묵탕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굉장히 네. 맛있게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손금 저장하고 다니면 돈 많이 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 어묵집에서도 지금 이재용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마치 이재용 부적처럼 무슨 이재용 회장 서 계시던 자리, 쓸어 담던 자리를 이렇게 곳곳에 표시를 해놓고 네. 이 손님들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껏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거의 뭐 유명 관광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바로 저기가 이 회장님이 서 계시던 자리입니다. 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가게에는 이재용 회장 사진을 가득 걸어놨다라고 하고요. 또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 이런 홍보 문구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에서는요, 이재용 회장의 영상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가게에서 지금 한창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노 젓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님이 드시고 간 어묵 세트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이재용 회장의 빨간 국자라고 하면서 당시 이재용 회장님이 국물 드실 때 썼던 그 국자 그거를 상품화해서 내세워서 지금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어묵집 업주가 SNS를 통해서 이 이재용 회장님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놨더니 장사가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난은 이재용 회장님 부적으로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야, 이 최명기 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붙여놓는 게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저 집이 대한민국에도 제일 맛이 있는 집이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알릴 방도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거를 통해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무슨 자리 하다가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거기 한번 서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게에서는 너무 체류 시간이 길게 되면은 시간당 매출이 떨어지지만 일정 부분 체류 시간이 있어야지 이거를 먹고 저걸 먹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저 특수의 원인은 원래 맛있는 집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사실은 저희가 아까 서 계시던 자리 뭐 이렇게도 나온 것도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쓸어 담았던 자리 이렇게 표시도 해줬는데 사장님이 그냥 이재용 회장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저걸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도 가셨잖아요. 저 윤 대통령 계셨던 자리거든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고요. 이분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다녀간 이후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 휴대전화를 바꿨대요. 삼성으로.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언박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바꾼 지금 저 장면인데 저렇게 이제 본인이 삼성 휴대전화로 바꾼 것도 올리고 또 본인 동생도 휴대전화를 삼성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SNS에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다른 휴대전화 사용하던 제 동생이 삼성으로 바꿨다 전화기를 이렇게도 올렸고요. 모니터 본인이 이제 아마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화면 모니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명이 다 되면 삼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 이제 스마트폰 개봉하는 장면도 올리고 이러면서 삼성의 팬이 됐다. 본인은 이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 저기를 다녀감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고 또 저렇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언론에 많이 공개돼서 그냥 넘어가지. 이재용 회장 사진을 저렇게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광고를 하면 초상권 침해예요. 원래는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재용 회장도 저 그냥 워낙 유명한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과연 매출이 얼마나 느셨길래 이렇게 핸드폰도 바꾸고 다른 가전도 바꿀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옴으로 해서 매출도 당연히 더 잘 나오고 5배 정도 뛰었어요. 손님들도 이제 그냥 깡통시장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님 사진이나 화면 같은 거 그거 보고 아 여기가 그 집인갑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놀래더라고요. 벽면에 또 추가로 모니터를 하나 더 구매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 쓰는 모든 전자제품을 삼성으로 다 바꿀 예정이에요. 그야말로 뭐 삼성 사랑이 대단해지신 것 같은데 이담 아나운서 사실 5배나 늘었으면 뭐 다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5배가 올랐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이 어묵집 사장님이 SNS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SNS에 매출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매출도 있나 싶은데요. 지난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일정 구간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거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저렇게 뛴 겁니다. 아까 통화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요. 5배. 온라인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은 1,500만 원을 버는 것 같다라면서 정말 5배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시장에서요. 저 가게만 잘 된다 그러면 또 주변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이고 좋은 게 시장 전체의 손님들 유입이 많아져서 주변도 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사장님께서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어묵집 사장님이 이재용 회장님 덕분에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고 요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고객님들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회장님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맛있다, 어묵 국물 좀 달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